한국은 코로나 사태가 매우 엄중해지면서 이제 정부와 당국은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 파업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중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 매우 위중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빚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쳐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만나 회의를 했지만 양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공의 파업이 다음 달까지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법률을 비롯해 의료계 파업이 적법한지 검토에 일제히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 파업을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대통령까지 이례적으로 업계 파업에 강경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은 코로나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를 엄중히 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정부는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도 시도와 함께 비상대책을 통해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의 각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사 파업의 부작용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각종 위중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이 수술이나 검사 등이 지연되어서 코로나와 더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 전개돼 피해가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외의 의사 파업 사례가 네티즌들에게 공유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스페인과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의사 파업이 일어난 사례를 갈무리해서 공개하면서 이들이 파업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국과는 이유가 다소 다르지 않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의사들이 직접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의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 수천 수만 건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 의사 파업과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2년 당시 스페인은 재정 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등 남유럽에서 촉발된 재정 위기가 스페인 정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스페인 정부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검토한 끝에 공공의료를 민영화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태도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거센 여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시위대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파는 게 아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주요 도시들에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계까지 함께 가세한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이 참가해 흰 물결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마드리드 의료노조가 주도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공무원은 사회복지제도가 해체돼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를 강탈해 민간 업체들의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마드리드의 보건 담당 시의원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라스케티는 경제난에 빠진 스페인이 일어서려면 긴축 재정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마드리드는 재정이 안 좋은 스페인에서조차 유독 더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심한 의료 분야를 민영화하고자 했으나 의료계와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의사들이 의료계 민영화 혹은 원격 의료 등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계 파업의 성격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국 의사 총파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장 국민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는 주요 원인이 국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한 파업이 되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의사 파업의 케이스도 한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오래전부터 파업이 잦았습니다만 파업이 진행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를 늘려달라는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의 급여나 기타 근무 일수 등 부가적인 사항도 전격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파업이 들어간 이유와 정반대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할까 우려해서 의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료기관 10년 뒤에 개업일을 하거나 기존 의사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의사협회 등과 토론 없이 정부가 진행한 정책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국민들 중에서도 검사를 비롯해서 수술이 미뤄지는 등 큰 불편을 당하게 되자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의 파업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의료 인력 보강, 병상 확충, 지방의사의 급여 인상,
의사 수가 부족한 진료과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간당 급여 50% 인상 등이었습니다. 단체 행동으로 얻어낸 결과는 공공병원 의사 1000명 충원, 레지던트 비상 대기 근무 월간 6회로 제한, 급여 32에서 80% 인상, 평균 시급 49% 인상, 지방지역 의사들의 급여 인상, 의사수 부족 진료과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 등 의사들도 만족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아니었냐며 현재 한국 의사의 파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입장은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의사협회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의사는 충분하다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지역 의사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무 지역과 전공 과목을 제한하고 어길 시 면허를 박탈,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빠져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강경하게 나선 상황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고 정부는 이에 강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한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국면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이 지연되고 피해를 본 환자들의 줄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손배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 행동은 헌법이 보장되는 노동 3권에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의 진흙탕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가 폭발하는 시기와 의사 파업이 중첩이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일단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한 새로운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본 전역에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이 올해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사용될 야마카와 출판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도록 일본 우익단체들의 로비를 했다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또 한 번 한국인을 깎아내리며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산토리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한국계 일본인이다.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 존토리라고 야유받고 있다. DHC는 기용 탤런트를 비롯해 전부가 순수한 일본 기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요시다 회장이 말한 존토리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일본어 존의 산토리를 합성한 표현입니다. DHC 회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성향 단체들의 끝없는 혐한 행진에 나이키는 일본에서 제일조선인 차별 문제를 소재로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2분 1초짜리 광고 영상에서는 일본 학교에서 차별과 이지매에 시달리는 10대 소녀 축구 선수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제일조선인 총연합회계인 제일조선 중급학교에 다니며 북한 국가대표를 꿈꾸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키 광고에선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학생은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동생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일본 남성들이 쳐다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광고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제일조선인 학생의 운동복 뒷면에 야마모토라는 일본식 성이 영어로 적혀져 있지만 광고가 끝날 때쯤에는 킴이라고 덧댄 뒤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들조차 DHC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타 요시우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SNS를 통해 DHC가 운영하는 해양 심층수 수영장을 이용한 시절이 있었으나 요시다 회장이 여러 차별 발언을 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DHC 제품도 절대 사지 않는다 밝혔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샵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는다. 샵 보이콧 DHC 등의 구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한국을 향한 일본의 행동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식량 생산지대인 만주 지역을 일본이 노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만주 땅을 장악한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다. 처음 러시아, 일본에 이어 지금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봐도 그렇다.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발언입니다. 철광석이 생산되고 산림이 풍부하고 어업과 농업까지 발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훌륭한 평야지대가 펼쳐진 곳이 바로 만주 지역입니다. 일본은 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만주사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만주를 중국과 분리시켜 일본이 지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일본의 잔인한 행각에 국제연맹까지 나서 일본의 철병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동남아시아판 나토인 쿼드를 앞세워 만주 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면서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운동에 탄력을 받는 가운데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 일본이 만주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이러한 충격적인 계획에 화가 난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 만주 지역의 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크게 4개의 국가로 쪼개지는데 이 중에 통일 한국이 만주 지역을 편입시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까지 만주 지역은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당시 이를 인정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만주가 대한제국의 땅임을 인정했던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김일성이 중국과 손잡고 6.25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았다면 현재 만주 지역을 중국에 빼앗기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현재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억 1천만 명, 면적은 남한의 8배에 육박합니다. 1930년대 일본의 집단 이주 정책으로 수많은 한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주에 거주하고 있어 만주 지역이 한국에 편입해도 문화적인 마찰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로 극찬받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가 만주 지역에서 자리하게 되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만주에서 일어나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이 국토 면적과 인구수 측면에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신북방 정책을 통해 추진 중인 남북러 가스 연결과 철도 연결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패권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 국가로는 일본 경제가 미국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전체가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미 유럽 시장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일본산 오토바이, 자동차, 일본산 가전제품, 애니메이션 등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며 해마다 수십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최근 수년 동안 동남아인들은 인류 열풍을 손
손절하고 대신 한류 열풍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고 심지어 한국 영화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태국에서 한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일본에서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에 일본 콘텐츠가 누리던 인기는 한류에 잠식된 지 오래다. 일본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라는 것은 일본인들만의 착각이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드라마는 작품당 100억에서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다. 그런데 일본 주요 방송의 드라마 제작비는 작품당 10억에서 50억 원 수준이다. 이 같은 투자액 차이는 곧 작품의 퀄리티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도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본에 특히나 위협적인 것은 일본이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동남아시아 대표국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두드러지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년 전 인류 열풍 분위기를 이용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 전문 백화점, 일본 영화사들이 수십억 엔의 적자를 기록한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해봤지만 인류 열풍의 폭락세를 막을 수 없자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동남아에서 인류 열풍이 불던 시절 자신들을 쿨재팬이라 불렀는데요. 이러한 일본을 향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 콘텐츠가 더 이상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은 외면한 채 쿨재팬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보이듯 일본이 자기 도취에 빠진 결과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